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요거 보이시죠? 추진공학에서 히스토리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현대식 어떤 설계 기술들이 적용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드디어 파워링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파워링이라는 게 그냥 동력을 어떻게, 즉 동력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건데요. 일단 여기 강의 노트 보시면 적혀 있는 것처럼 파워링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Converting the energy of the fuel into thrust to match ship resistance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대식 선박에서는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인터널 컴버스천 엔진, 즉 내연 기관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해양 조선 이쪽 분야에서는 엔진을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그냥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선박에도 내연 기관 엔진을 쓰니까 엔진이라고는 하는데 보통 이것을 프라임 무버라고 얘기를 해요. 주 추진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 추진 기관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내연 기관 엔진이 탑재되고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것이 스팀 터빈이 될 수도 있고 가스 터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선박을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한 동력을 생산하는 그 기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통칭해서 프라임 무버라고 부르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는 각각의 명칭이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적혀 있는 게 fuel의 에너지, 즉 연료가 가진 에너지.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든 가스터빈이든 스팀터빈이든 뭔가 작동을 하려면 동력을 낼 수 있을 충분한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석 연료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선박도 있어요. 전기 추진 선박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해운 업계에서 사용되는 대형 상선의 경우에는 적용되기가 어렵고 작은 배나 이런 데서 가끔씩 나오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디젤 연료, 즉 경유에 기반한 내연기관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스러스트라는 거는 추진력을 말합니다. 그 추진력이 왜 필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선박이라는 게 물에 떠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선박이 물에 떠 있게 되면 떠 있는 그 자체로 어떻게 돼요? 표면에서의 유체와의 저항이 생겨요. 근데 이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찰 저항이 더 커질 수도 있죠. 단순히 표면에서 오는 마찰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형상에 의한, 즉 이 선박이 어떤 유선형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박이 움직임에 따라서 선박의 전방부, 앞쪽에서의 압력과 선박의 뒤쪽에서의 압력 차이로 인한 형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압력 차이에 의한 형상 저항도 생기는데 그렇게 선박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저항을 이겨내야만 선박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을 이기기 위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추진 기관, 즉 프라임 무버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뉴턴의 법칙을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이런 물건이 있을 때 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만약에 10뉴턴이다. 이렇게 10뉴턴의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고 이 물건이 1kg이면 이 녀석의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F equal 이 ma라는 수식으로부터 ma1을 넣고 a는 a 왼쪽에 힘을 10을 넣어주면 이 가속도가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라는 게 요 왼쪽에 들어가는 뉴턴 법칙의 요 F는 뭐냐면 이게 net force거든요. net force.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하나만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 방향의 힘이 이렇게 5뉴턴이 작용을 한다면 가속도가 달라지겠죠. 오른쪽으로는 10뉴턴,
왼쪽으로는 5N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5N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5N이 작용하게 되면 가속도는 좌변이 10이 아니라 10 빼기 5를 한 5가 들어가서 5는 1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가속도는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뉴턴 법칙에 따르면 넷 포스 개념이 들어가서 가속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 선박이라는 게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저항력을 이겨낼 정도로 큰 추진력을 제공을 해야만 가속도가 발생을 해서 가속이 발생해서 속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어떤 항속 주행, 항속 운행 이런 식으로 크루즈 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박은. 그러니까 이 선박은 무역을 하겠죠. 물건을 옮길 때 수송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15노트의 속도로 계속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15노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움직이는 선박에 작용하는 저항과 똑같은 힘이 작용을 해야 항속주행이 돼요. 항속주행이 뭡니까? 이 가속도라는 거는 물리적인 정의가 어떻게 돼요?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 가속도죠. 이런 걸 배워보셨죠? 물리 시간에. 가속도의 정의가 뭐라고 해요? 다시 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한 게 가속도예요.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면 가속도가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는 속도가 일정하면 가속도가 0인데 가속도가 0이면 아까 봤던 뉴턴의 이 법칙에 따라 힘이 0이 되죠. 그럼 저기서 말한 힘이라는 건 net force라 그랬습니다.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한 게 저 좌변에 들어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운항을 하려면 저항력과 똑같은 크기의 추진력이 발생이 되어야겠죠.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엔진의 그 스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이라는 게 크기가 주어지고 이 선박이 투입될 항로가 주어집니다. 선주들이 발주를 할 때. 그럼 특정 구간에서 이 배를 계속해서 쓰는데 우리는 속도를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화물은 이 정도 량을 실을 수 있는 배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어떤 크기의 배가 어떤 정도의 속도를 가질 때 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발생하느냐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 속도와 요구하는 속도와 저항에 따라서 그 정도 저항을 이겨내는 엔진의 출력이 계산될 것이고 그러면 엔진의 어떤 배기량 또는 출력 스펙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 박스에 Fuel Type, Property 이렇게 적혀있죠. 그리고 Quality 이런 것들. Fuel Type이라는 건 연료의 종류입니다. 그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뭐 가솔린, 경유 크게 두 개밖에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죠. LPG도 있죠, 그렇죠? 근데 선박에는 그 연료가 최근에는 천연가스까지 추가가 돼요. LNG 그리고 친환경 연료인 뭐 메탄올 선박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연료라는 게 전통적으로 선박의 연료라고 하면은 대부분 경유인데 그 경유도 자동차에서 쓰는 것보다는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선박의 연료 탱크가 여러 가지 그 기름의 등급에 따라서 막 이름도 다 다르거든요. 뭐 마린 디젤 오일 이런 게 있고 뭐 헤비 퓨얼 오일, 라이트 퓨얼 오일 뭐 이런 식으로 그 연료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연료의 종류도 있지만 연료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겠죠. 프로퍼티라고 하는 물성치. 그리고 퀄리티 아까 얘기한 등급. 그 다음에 efficiency of the engine, 엔진의 효율, efficiency of the propulsor. propulsor라는 게 여기 그림에 보이시겠지만 프로펠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선박의 뒤에 추진 기관은 프로펠러라고 알고 있지만 형상이 좀 달라요. 종류가 또 다양하겠죠. 프로펄서도. 그래서 통칭하는 명칭으로 마치 프라임 무버와 같이 프로펄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저런 것들이 뭘 결정하나요? Overall Efficiency of Propulsion System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추진 시스템의 전체적인 효율을 요 요소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책을 보실 때 나오는 새로운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PS라는 거,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PS? PS는 이제 서비스 파워라 그래서 그 엔진이
생산하는 그 동력이라고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엔진이 저 프로펠러까지 이어지는 동안 프로펠러가 엔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엔진의 그 동력, 그 회전력이 생산되는 요 크랭크 샤프트라고 하는 엔진 축에 어떤 기어를 통해서 요걸 이제 감속기라고 하거든요. 선박에서는 감속기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기어박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엔진에서 생산된 출력이 PS라고 하면 저 PS가 프로펠러까지 다 도달하지 못하고 요 변속기의 자동차처럼 똑같이 변속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생산된 그 출력이 프로펠러까지 갔을 때 손실된 걸 다 빼고 도착한 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요 PD, 요걸 우리가 딜리버드 파워라고 합니다. 딜리버리의 요 딜리버드의 D를 따서 쓴 거죠. 그럼 일단은 프로펠러 앞까지 갖다 주는 그 동력이 뭐라고요? PD잖아요. 그럼 프로펠러 효율이 100%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프로펠러도 이제 추진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오죠. 에타. 요걸 에타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프로펄시브 이피션시, 추진 효율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펠러라는 그 장치는 PD를 받아서 얼마만큼 또 잃어버리고 실제로 물을 밀어내는 데는 요 PE만큼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 PE를 뭐라고 하냐면 effective power라고 합니다. To tow the vessel in calm water라고 돼 있죠. calm water는 잔잔한 해수면, tow라는 거는 우리가 견인한다라는 말입니다.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견인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 R을 이겨내면서 속도 요 V로 보내려면 그때 필요한 출력이 요 PE가 되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박에 처음에 발주가 나올 때 이 선박은 이 정도 속도로 가야 돼요 라고 한다고 했죠. 그 속도를 어떤 저항력을 이겨내면서 가야 되니까 저항과 같은 크기의 추진력을 발생시켜주면 속도 변화가 없는 크루즈 주행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크루즈 운행을. 그래서 저 R이라는 거는 T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속 상태일 때만. 근데 시동 걸어서 처음에 속도를 올릴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추진력이 저항력보다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R이랑 V를 곱한 만큼의 출력이 최소한으로 필요하죠. 선박이 움직이려면 그 동력을 PE라고 한다는 거예요. Effective Power. 아시겠죠? 근데 그 Effective Power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Delivered 된 Power 요 수식을 살짝 바꾸면 요 PD에다가 에타를 곱하면 PE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해보세요. 그러니까 PD 생산된 출력이 프로펠러 앞까지 오는 게 PD고 여기서 일정 부분 손실을 보고 유효한 동력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물리에서 역학 배울 때 F = ma 우리 학과에 뭐 고체역학, 동력학이 있죠. 그렇죠? 그런 데서 보셨을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improvements in efficiency, 효율 향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엔진이라는 걸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용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연료를 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감소되겠죠. 근데 뭐 이런 거죠. 효율이 좋은 엔진이 뭐 처음에 엔진을 살 때는 더 비쌀 수는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구입 비용, 유지 비용,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다 수명이 다해서 폐기될 때, 그래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총 비용을 다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적혀 있는 말이 뭐예요? Economic and Environmental 이 factor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factor라는 게 뭐냐면 요인입니다. 요인. 그래서 우리 환경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인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이 요인들이 drive research and investigati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걸 우리가 driving force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실제 그 전공 분야에서. 그러니까 리서치가 연구고, 연구 및 조사, 시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overall efficiency를 improving,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 첫 번째, construction cost, 배를 처음에 지을 때, disposal, 해체할 때, ship speed, 선주가 요구하는 속도, fuel cost, 연료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이유, 이미션. 이미션이라는 게 배출가스를 얘기해요. 그 엔진 배기구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 있잖아요. 폴루션은 환경 오염. 그러니까 엔진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요 이미션에는 뭐가 있어요? 낙스라는 게 있고 삭스라는 게 있습니다. 낙스는 나이트로젠 옥사이드. 그래서 질소산화물이고 삭스는 황산화물인데 요즘은 이제 삭스 문제는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S라는 게 황이라는 물질입니다. 황, 우리말로.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경유는 대부분 초저유황유 뭐 이렇게 초저유황유? 정확히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료 자체에서 황이 대부분 제거돼 있어요. 그래서 삭스 문제는 과거에는 좀 심각했지만 지금은 연료에서 S를 빼버리기 때문에 현대식 연료에 최근에 나오는 연료에는 저게 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경유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건데 저런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옛날에 여러분들 산성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게 삭스인데 요즘 문제는 많이 없는데 저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뭐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에서 이제 배가 다닐 때는 오염물을 배출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배가 항구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먼 바다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어떤 항구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어떤 항구 근처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해 물질인 낙스나 삭스가 발생되는 거를 코스털 리전이라고 하는 게 해안가죠. 해안가. 이쪽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이런 오염 물질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CO2 그린하우스 가스 들어보셨습니까? 온실기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 들어보셨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 평균 온도 1도가 상승하면 뭡니까? 동식물 몇 종이 멸종을 하게 된다. 그럼 인류가 살아가는데 힘들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온실기체를 감축해야만 더 이상의 기후 온난화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그 목표로 하는 건 2050년까지 우리가 넷 제로를 만들자는 거예요. 넷 제로가 뭐냐면 우리가 식물이 자랄 때 CO2를 먹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엔진과 같은 수송 장치들의 그 동력 생산 장치들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CO2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기계류, 즉 수송 부문이라고 하거든요. 항공, 자동차, 선박, 기차 전부 다. 수송 쪽에서 발생하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식물들에 의해서 또는 식물 말고 해초들 있죠. 물속에 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없어지는 그 온실기체량이 똑같아지면 생성되는 것과 없어지는 게 똑같아지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건 0이잖아요. 2050년까지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후온난화는 막아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불과 가까운 과거에는 그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오염물질 더하기 그 다음에 온실기체까지 같이 줄이는 게 목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메탄올 선박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그 메탄올이라는 게 그 연료에서 탄소 성분이 적기 때문에 CO2가 덜 발생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연료에서 어찌됐건 우리는 화석 연료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효율을 높이거나 그럼 효율을 높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천천히 운행해라 이렇게 돼요. 빨리 가지 말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효율이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속도가 시속 100을 넘어서 더 올라가게 되면 엔진의 효율이 떨어져서 연비라는 게 나빠져요. 그래서 연비가 잘 나오는 특정 스피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만 다녀라 이거죠.
그래서 이 환경 요인의 어떤 배기가스, 오염, 노이즈, 소음, 안티파울링, 선체 표면에 부착되는 그 해양 생명체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항에 영향을 주거든요. 선박 저항을 키운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 웨이브 와시. 그러니까 선박이 다니면은 뭡니까? 선박을 이제 파도가 이렇게 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선체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선박 운항으로 인해서 환경이 나빠지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일단 우리는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이피션시 디자인 인덱스라 그래서 이걸 줄여서 EEDI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IMO에서 제시하는. 그래서 이게 mandatory라는 게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2013년부터 EEDI, 그러니까 효율성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 Selection of Propulsion System, 추진 시스템을 선택한다는 거죠. 다시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면 이 추진 시스템은 요 엔진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엔진부터 변속기부터 감속기부터 해서 프로펠러까지 이해되시죠? 선박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시스템을 Propulsion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그 테이블 1.1을 보시면 Potential Savings in Resistance and Propulsive Efficiency라고 돼 있죠. 그렇죠? Potential이라는 게 잠재적인 세이빙 전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박에 작용하는 저항을 줄이고 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요소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퀵하게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레지스턴스, 헐 레지스턴스. 이 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헐이라는 게 그 선박의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껍데기. 선체라고 합니다. 선체. 몸체를 얘기해요. 몸체. 이 선박이라는 게 바닷물과 또는 강물과 접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찰 저항이 걸리고 형상에 따라서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형상 저항이 걸린다 이거죠. 선체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프린시펄이라는 거는 주요한 디멘션, 치수들을 얘기합니다. 메인 헐 폼 파라미터죠. UOR V-shape. UOR V-shape이라는 거는 선박의 이 뭡니까? 단면을 잘랐을 때 그려볼게요. 선박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겨 여기를 딱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보면 뒤나 앞에서 보면 이 단면의 형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형상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진다 이거죠. 로컬 디테일, 로컬이라는 거는 요 특정한 이런 위치들에서 벌버스 바우스, 볼텍스 제너레이터. 벌버스 바우라는 게 요 보면 선박이 앞쪽이 요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요렇게 요거를 이제 벌버스 바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릭셔널 레지스턴스라는 게 이제 마찰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어펜디지라는 건 뭐냐면 선박에 보면 뭐 위에 이렇게 부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펜디지라고 하고, 선박 밑에 보면 요 킬이라고 해가지고 용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빌지 킬, 샤프트 브레킷이라는 게 뭐냐면 축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샤프트라는 게 이렇게 해서 받침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그런 브레킷, 러더가 이제 방향타죠. 그 다음에 또 에어 드랙, 이 상부, 선체의 상부에서는 공기랑 접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박이 빠른 속도로 운항을 하게 되면 공기에 의한 저항도 받는다. 그래서 슈퍼 스트럭처라는 게 우리 조타실이 있는 그 건물이죠. 건물. 그러니까 갑판. 선박에서 이렇게 보시면 선박의 제일 위에 여기를 어퍼덱이라 그래요. 상부 갑판. 그리고 하나하나의 층을 데크라고 하거든요. DECK. 그 층을 우리가 1층, 2층 이렇게 하잖아요. 건물에서는. 선박에서는 A덱, B덱, C덱, 어퍼덱 이런 식으로 데크라고 얘기해요. 데크, 층을. 요 위에 이제 뭡니까? 그 선원들이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선박을 운항하는 요 조타실, 브릿지라고 하죠. 그렇죠? 브릿지가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위에 있는 상부 구조물을 우리가 슈퍼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기 저항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프로펄시브 이피션시에서 추진 효율 관련돼서 프로펠러, 그다음에 프로펠러 헐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펠러가 엔진에서부터 전달되는 동력 모두를 추진에 쓰지 못해요. 프로펠러도 효율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펠러와 유체, 즉 바닷물 간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펠러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때의 프로펠러의 효율과
선박에 직접 프로펠러를 장착을 해서 측정을 했을 때의 효율이나 저항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박이라는 게 형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선박마다 앞쪽 형상, 뒤쪽 형상. 아까 전에 U shape, D shape 이런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거리가 있겠죠. 프로펠러와 방향타 사이의 거리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프로펠러가 있으면 프로펠러만 선박 뒤에 딱 꽂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선박 뒤를 생각하면 프로펠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 뒤에 방향을 잡아주는, 오른쪽 왼쪽 잡아주는 이 러더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 설계에 따라서 저런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주변 환경이 바뀐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동력 산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지은 배는 이 정도 출력이면 다 커버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짓는 배는 똑같이 하면 똑같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크기가 달라지고 형상이 달라지고 저런 디테일한 치수가 달라지면 작용하는 저항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그 예상되는 저항을 고려해서 프라임 무버의 소요, required power, 소요 동력을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propulsive, 추진 효율 관련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choice of main dimension, dimension이라는 게 치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고, local detail,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때그때 상황, 그 지역적인 이런 로컬에서의 shape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고, surface finish란 건 표면 마감이잖아요. 표면 마감. 이 표면에 어떤 그 거칠기, 이런 것들이 저항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그리고 요 인터랙션,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메인 이펙트, 주요 영향이 뭡니까? 로컬 헐 쉐입, UV냐, 서큘러 폼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항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이 인터랙션에 형상 저항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hanges in wake, 후류.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 설명할 때 요 뒤에서 형성되는, 박리가 일어나고 나면 물체 뒤에서 형성되는 압력이 뚝 떨어지는 그 영역을 우리가 wake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박의 뒤쪽에서 압력이 떨어지니까 앞쪽 압력이 그대로라고 했을 때 추진 저항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디자인 오브 어펜디지즈, 여기에 부착물들의 디자인에 따라서 공기 흐름, 해수 흐름에 영향을 주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선박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저항이라는 것, 즉 저항과 추진력이라는 게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렇죠? 저항을 이길 만큼의 추진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에 대한 스터디를 우리 교재 초반에서는 하는 겁니다. 저항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를 알고, 그 저항을 어떻게 분석하고 거기에 걸맞는 추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1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진공학 2장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부록에 있는 백그라운드 피직스를 살펴보고 챕터 1에서 인트로덕션을 했습니다. 그죠? 이번 2장도 어떤 디테일한 내용을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개론에 가까운 단원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는데, 자, 2장의 제목이 propulsive power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장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어떤 특정 종류의 선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선박을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항해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엔진의 동력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가, 동력 산정을 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순서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의 종류도 많고 엔진의 출력도 다양할 텐데, 어떤 선형이냐 아니면 어떤 지역을 항해하느냐 등등의 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주어진 선박을 효율적으로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는 적절한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출력이라는 값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선박에 작용하는 저항,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선박에 탑재되는 그 주 추진 기간, 주기라고 하죠. 그죠? 주기가
발휘해 줘야 할 그 총 출력. 그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선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번 장에서는. 그럼 그 논리 전개상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후속 챕터들에서 다루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2장을 구성하는 2장에서 소개를 할 주요한 이슈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Components of Propulsive Power, 추진력에서 어떤 구성 요소들을 생각을 할 거냐. 그 다음에 Propulsion Systems. Propulsion Systems라고 하면은 추진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추진 기관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은 선박은 엔진에서부터 선박이 프로펠러로 이어지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프로펄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덩어리들이 뭐가 있어요. 엔진 있고 프로펠러가 있고 그 엔진과 프로펠러를 연결해주는 트랜스미션 시스템, 뭐 감속기 등등 기어박스라고 하는 그 감속기라는 게 있겠죠. 뭐 자동차랑 유사해요. 자동차는 프로펠러 자리에 뭐가 있는 거죠? 바퀴가 있는 거죠. 그럼 자동차도 엔진이 있고 엔진에서 바퀴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 과정에 속도 조절을 위한 변속기가 있죠. 그죠? 그 변속기라는 게 잘 설계가 되어야 실제로 엔진에서 생산된 출력이 최소한의 손실로 바퀴까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박도 유사한 거예요. 엔진은 그 화석 연료를 투입을 해가지고 폭발에 의해서 엔진을 그냥 그 아래 위로 계속해서 왕복 운전 시켜주는 것 뿐이잖아요. 엔진이 하는 거는 그 엔진이 왕복 운동을 하는 것뿐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장치를 연결해서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선박이나 자동차는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내연기관을 통해서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을 만들어내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운전석이나 이렇게 실내에 앉으면 앞에 자동차 앞에 보닛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본넷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그걸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엔진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모든 기계 장치들이 다 들어가죠. 엔진도 들어가고 뭐 발전기도 들어가고 뭐 라디에이터도 들어가고 컴프레서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기계 장치들은 그 앞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이 타는 공간이 있고 뒤에 트렁크가 있는데 선박의 경우에는 반대로 뒤쪽에 들어가죠. 기관실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선박에서 뒤쪽에. 그래서 모든 선박을 운용하기 위한 기계 장치들이 기관실 내부에 다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엔진은 밑에 있어요. 그죠? 프로펠러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엔진이랑 직렬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프로펠러가.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프로펄션 시스템에서 우리가 잘 모르면 엔진 하나, 프로펠러 하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선주가 추구하는 어떤 고출력 선박을 만들려면 엔진을 2개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굳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동력을 엔진 하나로부터 만들 필요는 없고 엔진도 여러 개 놓고 프로펠러도 여러 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박이 대형화가 되면 될수록. 그죠? 이거는 선주는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화물을 적재를 해서 배를 사용할 겁니다. 운송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선박을 이제 건조하게 되는 조선소에서는 선주의 요구사항에 맞는 실제 시스템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주가 그걸 들어보고 조선소 측의 설명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박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선소에서는 그 모든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가 기계 시스템 공학과긴 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선박의 건조 과정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박을 다루는 입장에서 기관실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선박 자체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쪽 분야에 가서 전문가가 되려면.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나중에 승선을 해서 기관실에서 그냥 기계장치만 만질 거니까 기계류만 잘 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기관실에 그런 기계류들이 탑재가 되었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시야를 넓히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뭐 승선을 하더라도 평생 그 기관사로만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기관사 경력을 가지고 뭐 다른 회사들로도 이제 많이 옮겨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값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하는 일, 그 직접적인 업무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듣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략적인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디테일한 얘기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들으시는데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저는 이번 학기 추진공학을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제가 그 조선 설계를 하면서 겪었던 그때 어떤 것들을 느꼈었는지 뭐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를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efinitions,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 소개를 할 거고요. Components of the ship power estimate. 이 estimate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영어 단어인데요. estimate라는 거는 그냥 아직 모르는 값이에요. 대충 이제 한번 측정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평가를 해보겠다는 건데 어림잡아서 그냥 대충 우리 숫자 잡는 거 있죠. 그런 걸 보통 estimate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원서를 어떻게 구하시게 되면 번역사랑 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승선을 하려고 마음먹은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선박이 외국으로 다닐 거 아닙니까? 영어는 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설계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그 이쪽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많이 알고 그 외국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되는 그 정도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유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높여갈 수 있으니까 이번 학기 때는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그때그때 질문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 Components of Propulsive Power, Propulsive Power.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추진력이죠. 그럼 추진력의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저 말은 뭐냐면 추진력이라는 거, 어떤 선박에 필요한 추진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성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The estimation of the power required to propel the ship at a particular speed, 여기 중요하죠. is necessary in the ship design stage. 어떻게 돼요? estimation of the power라는 게 우리가 출력을 어느 정도 계산 또는 산정하는 게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력이냐면 required to propel the ship, 이렇게 프로펠이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박을 운항한다. 어떻게? particular speed라는 게 선주가 요구하는 속도가 있겠죠. 우리는 최고 항속을 한 뭐 20노트, 25노트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학의 실습선이 한 17노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스피드를 우리가 내려면 어느 정도까지의 파워가 필요하냐, 그죠? 이거를 어디서 검토해야 돼요? In the ship design stage, 설계 단계에서 이 동력 산정이 끝나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쉽을 디자인할 때 처음에는 어떤 쉽의 선체라고 하는 이 헐이라는 걸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껍데기. 근데 이 껍데기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겠어요? 선주가 우리는 어떤 컨테이너선을 짓는데 뭐 10,000 TEU 컨테이너선을 짓는다라고 합시다. 어마어마하긴 사이즈죠. 요즘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나왔죠. 제가 회사 다닐 때가 2007년 8년인데 그때 10,000 TEU 넘는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막 만 이상 단위가 됐었는데 요즘은 뭐 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정도 기본적인 화물 중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화물 사이즈. 그럼 여기에 맞춰서 선박의 부피는 또는 규격은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되겠다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 크기의 선박에 기본적인 시스템 장치들 다 싣고 화물 이 정도 싣고 하면 총 중량이 얼마가 될 거니까 동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무게만 생각해서 동력을 산정하진 않죠. 중요한 거는 속도. 그만큼의 무게를 싣고 선주는 저 속도로 가고 싶어 하는 거네. 근데 저 선박이 운항하는 지역에서 흔히 걸리는 저항은 이 정도 되던데 경험적으로.
그럼 그 저항을 이겨내고 저 중량을 가지고 저 속도로 이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엔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정도 엔진은 그 엔진 제조업체에 물어보니까 크기는 어느만 하고 기본적으로 기관실에서 이 정도 공간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등등등을 결정을 한 다음에 엔진을 생산해서 탑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다 끝내놓고 엔진 키워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박 설계가 다 끝났어. 공간에 대한 게 모든 게 결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엔진을 예를 들어서 100짜리를 200짜리로 올릴 수 있어요 라고 합시다. 그럼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죠? 그럼 기관실 벽 뜯어야 되는 거죠, 여기저기. 그럼 또 다른 게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소는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선주의 요구사항이 큰 것들은 먼저 다 결정이 돼야 돼요. 기본 설계를 하기 전에. 다 결정된 상태에서. 근데 배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건조가 돼서 딜리버리가 될 때까지 시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3년 정도 걸리는 선박을 오늘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조선소에. 제가 선주예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장비들은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오늘 기준으로 주문을 했는데 막상 3년 뒤에 배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뭐가 새로운 게 나와. 아니면 2년 정도 흘러서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럼 조선소에 물어보겠죠. 야, 아직 그거 배 안 들어왔으면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돼? 모델 좀 바꾸면 안 될까? 그럼 조선소는 할 수 있으면 해주겠죠. 네, 선박이 이렇게 건조되거든요, 실제로. 그 조선소는 바꿔줄 수 있는데 이게 더 비싼데? 그러면 그 원가가 올라가니까 돈 좀 더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주가 오케이 하면 진행되는 거고. 근데 선주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조선소에서 야, 배 벌써 선체 다 지었다. 기계로 다 들어갔는데 그거 하려면 이거 우리 공간 안 나온다. 그거 하나 넣으려면 이거 뜯어야 되고 야, 일이 커져. 이거 어떡할 거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설계 변경하게 되면 니네 10달 뒤에 배 가져가야 되잖아. 그거 한두 달 더 늦어지는데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박을 발주해서 실제로 배를 가져갈 때까지 끊임없는 뭡니까? 협상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조선소로 만약에 가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일을 하게 되면 뭐야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된 대로 하면 끝나는 거지 뭘 자꾸 바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약간 놀랐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선소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올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선박을 하나를 수주를 해서 내보낼 때까지는 굉장히 역동적인 흐름이 이어진다.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진출을 하시면 생각보다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견문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만약에 우리 옆에 거제나 이런 데서 배를 지으면은 시골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시골 사람이겠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짧은 그 조선소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의 많은 생각이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때 제가 혹시나 교재 내용과 관계없이 약간 벗어나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쉽 디자인 단계에서 저걸 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 B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머시너리 masses 요게 기계류들의 질량인 거죠. 기계들의 총 질량, 중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ass, 질량이 function of installed power, 설치되는 실제 출력의 함수다 라는 거죠. 그 다음 the expected fuel consumption and tank capacity 이게 뭡니까? expected fuel consumption이라는 게 주어진 어떤 선주가 요구한 대로 선박을 건조해서 운항을 할 때 예상되는 연료 소비량을 얘기하죠. 그러면 예상되는 연료 소비량, 예를 들어서 하루에 1톤을 쓴다라고 하면 이 배는 출항을 하면 입항할 때까지 일주일이 걸린다. 최소한 7톤의 연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퓨얼 오일 탱크들의 부피가 또는 공간 사이즈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야, 그러니까 우리 건축물이라는 게
하나의 분야를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박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선박의 몸체를 지어야 되니까 건축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선박이라는 걸 우리가 ship, making ship production 이렇게 얘기 안 해요. ship은 건조를 우리가 빌딩이라 그래요. 빌딩, ship 빌딩이라 그래요. 선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건물을 어떻게 짓냐면 철판으로만 짓는 거죠. 우리가 학교 건물과 다르게 철판으로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다 넣는 과정인 건데,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쌓아가겠죠. 제일 먼저 헐이라고 하는 선체를 다 이제 만든 다음에 그 선체에다가 블록 단위로 하나하나 탑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하려면 건축 토목처럼 구조 설계에 대한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다른 것보다 배가 기울어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체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선원들, 선장이든 기관장이든 기관사든 항해사든 이렇게 선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박에서 요즘 인터넷 안 됩니까? 다 되지. 전화 다 되는데. 그러면 통신 시스템, 그죠? 기본적으로 탑재를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전기 들어와야 될 거고, 그죠? 물 들어와야 될 거고,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 전공자, 전기 전공자, 통신 전공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연관되는 담당자 또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실에도 조선소 가보면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있었던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의장 설계 안에도 가보면 기장 설계라 그래서 기관실 설계하시는 분들, 선장 설계라 그래서 선체 위에 갑판 쪽 이런 것들을 설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장이라 그래서 모든 통신, 전기 관련된 설계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선체 쪽, 그 다음에 선실 설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물건을 딱 만들어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추진공학을 초반부는 설계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할 텐데, 이게 당연히 회계 과목이라고 해서 승선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승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양한 진로를 꿈꾸는 분들이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의 입장에서는 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Ship Power Prediction에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Ship Power Predictions are made either by라고 해서 선박의 출력 프리딕션의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선박을 다 짓기 전에 이 선박에는 얼마의 출력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프리딕션인 거죠. 예측인 거죠. 우리가 계산을 해서 뽑아내는 값들, 그 값이 그대로 배를 짓고 나서 시운전을 했을 때 나오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운전을 하고 나서 많은 거를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하죠. 튜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모델 익스페리먼트 앤 엑스트라폴레이션. 그러니까 작은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요.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선박 데이터로 확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use of standard series data라고 하는 게 기존에 발표가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hull resistance series and propeller series. 그러니까 프로펠러라는 것도 유사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리즈 A 프로펠러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4개 정도 블레이드가 꽂힌 프로펠러를, 요 블레이드를 이게 곡면이잖아요. 곡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리즈를 쭉 만들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만든다 그러면은 무슨 에어컨 1, 2, 3, 4, 5, 6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되게 기본적인 헐의 형상과 프로펠러의 구조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해둔 시리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동력 산정 또는 출력 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참고하냐면 theoretical, 그러니까 이론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components of resistance and propeller design. 그러니까 저항에 여러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항이라는 것도 저항이 발생한 여러 원인이 있을 텐데 그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프로펠러 디자인도 참고를 해서 이론적인 접근을 해서도 산정을 할 수 있고, mixture of 1 and 2 or 1, 2 and 3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이런 것들을 뭐 짬뽕을 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comparison with existing similar vessels. 제일 요게 어떻게 보면 다른 선박이 어떠냐 한번 봐봐. 이런 거. 그러니까 선주가 짓고자 하는 선박이랑 제일 어떤 용도상으로 유사한 선박을 찾는 거예요. 기존에 건조가 돼서 운항하는 선박 중에. 그러면 그 선박들 보니까 실제로 다닐 때 보니까 지어 보니까 이 정도면 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좋겠어요?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지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소가. 그러니까 버리기 아까운 데이터가 축적이 엄청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 새로 배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첫 번째로 노크를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조선소가 되죠. 다만 중국보다는 조금 비싸겠죠. 뭐 좋은 게 쌀 수 있나요? 그 다음 자, 요 그림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ship파워라는 거를 딱 숫자를 짜잔 하고 이제 내기까지 이런 걸 생각해요. ship resistance to motion. 이게 선박이 움직이면 저항이 걸리잖아요. 그 저항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오픈 워터 이피션시. 결국 동력을 전달해서 물을 밀어내는 건 프로펠러니까 프로펠러 효율을 생각을 해야 되고, 헐 프로펠러 인터랙션 이피션시. 프로펠러 오픈 워터 이피션시는 뭐냐면요. 이 그림을 보세요. 프로펠러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냥 실험용 선박에다가 프로펠러만 하나 꽂아요. 이렇게. 실제 선박이 아니라 실험용 보트에다가 프로펠러 싣고 가서 그냥 수조든 어디든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오픈 워터라는 게. 오픈 워터에서 돌려가지고 이 프로펠러 특성만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프로펠러가 선박이 이렇게 장착이 되면 이게 다 헐이잖아요. 선체 구조잖아요. 그럼 얘랑 얘 사이에 어떤 상호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프로펠러 효율 측정하기 위해서 그 셋업을 했던 그 측정 환경과 실제 우리가 설계하는 선박의 프로펠러를 장착했을 때의 환경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오픈 워터에서 테스트했던 그 이피션시를 믿고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박이 주어지면 실제 그 선박의 선체에 이 프로펠러를 장착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Naked Resistance plus Appendages ETC라는 게, Appendage라는 게 요 위에다가 부착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Naked Resistance가 말 그대로 여기 프로펠러 없죠. 선체만을 가지고, 프로펠러 없이 선체만을 가지고 이 선체를 뭔가에 이렇게 예인선 같은 거에 줄을 연결해서 쭉 끌어줄 수 있잖아요. 선체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걸리는 ship resistance, 요걸 알아야 되고, 프로펠러 자체만의 그 효율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결합을 했을 때의 어떤 효율도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동력 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엔진이라는 곳에서는 출력을 만들어내지만 이게 이런 트랜스미션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펠러에 그 동력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물을 밀어내는 건 프로펠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동력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실제 프로펠러에서의 값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프로폴션 시스템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이까지를 얘기를 하면, 자,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번 수업은 여기서 끊고요. 요 내용들을 다음 수업에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진공학 2장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초적으로 동력 산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고,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그 페이지에서 나오는 거는 그 다양한 프로펄션 시스템에 대한 소개입니다. 각각의 시스템을 가지고 뭐 디테일을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피겨 2.2번을 보시면 Conversion of Power to Thru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에서는 출력을 생산을 하고 이것들을 쭉 전달을 해서 우리는 그 선박을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주는 이런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는 그 물이 가하는 반작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을 때 그 프로펄션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동력을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프로펄션 시스템은 동력을 생산을 해서 그 해당 운송체가 원하는 속도로 움직이기 위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앞부분에 여기 엔진이 있고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예쁘게. 자동차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기에 엔진이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뭔가 막 기어로 물려가지고 바퀴에까지 동력이 전달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가요? 추진력이. 이 바퀴가 땅을 밀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퀴가 땅을 밀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땅이 움직여야 되죠. 근데 땅이 안 움직이고 마찰력이라는 것 때문에 반작용으로 이 바퀴가 땅을 밀면 땅은 바퀴를 미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진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역학을 잘못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추진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선박에 탑재된 엔진이 만들어내는 그 파워가 추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추진력이라는 이 스러스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운송체를 밀어주는 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엔진이 생산하는 이 출력이 운송체를 밀어주나요? 여기 기어 빼보세요. 그냥 엔진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끝나지. 출력을 생산하면 못해. 그죠? 쓰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학적 원리들을 가지고 물에서 움직이려면 옛날에 생각해봐. 배 우리 움직일 때 여기 노를 저었잖아. 이렇게 노를 수십 개를 달아가지고. 노의 원리가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밑에 쭉 그 옛날 그 중세 영화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 노예들 여기 앉아가지고 노를 그냥 수십 명이 같이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 게 뭔데? 여러분들 노 저어 보셨어요 혹시? 이 나룻배라도 이렇게 한번 타보시면 이 호수 같은 데 가면 요만한 나룻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 잡고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배가 앞으로 가요? 노를 가지고 물을 앞에서 뒤로 밀어줘야지 배가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한 번도 안 저어보셨나? 이거 저어보면 바로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돼? 한번 물을 쭉 이렇게 밀고 나서 물 밖으로 노를 꺼내서 다시 앞으로 갖고 가서 다시 뒤로 쭉 밀잖아요. 근데 나는 물을 뒤로 밀었는데 나는 앞으로 가죠. 왜 그래요? 반작용. 작용 반작용. 나는 물을 뒤로 밀어야 물이 내 노를 앞으로 밀죠. 생각해봐요. 노라는 게 있다면 노를 감싸고 있는 건 다 물이잖아요. 노를 물속에서 뒤로 밀면 물이 노를 반대로 미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가지. 나는 뒤로 밀고. 마찬가지로 추진력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박은 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속도 V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뒤로 밀어야 되는 거지. 이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자는 얘기예요. 파워를 엔진에서 생산된 파워를 스러스트로 바꿔주는 게 뭐예요? 프로펠러죠. 그게 추진기라고 프로펄서라고 하죠. 프로펄서에는 뭐 다양한 이게 왜 프로펠러라고 하지 않고 프로펄서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풍기 날개처럼 생긴 프로펠러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프로펄서에도. 그래서 추진기라고 하면 프로펠러를 당장 떠올릴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워터젯과 같은 프로펠러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프로펄서라고 하는 게 뭐 프로펄션 시스템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프로펄서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펄서가 하는 일이 이 동력을 전달받아서 추진력이 생기게끔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프로펠러가 막 돌면서 물을 쭉 밀어내면 물이 배를 쭉 앞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파워 이퀄 스러스트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명확히 구분하세요. 이게 뭐 딴 거 없잖아요. 이게 그냥 역학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를 저을 때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붙어서 노를 잡고 물을 뒤로 밀면 배가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저어줘야 되는 거지. 오른발 왼발 하듯이. 그렇게 안 하고 앞에, 이해되죠? 이렇게 있는데 노가 이렇게 수십 개가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노는 뒤로 줬고 뒤에 있는 노는 앞으로 줬고 이러면 배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올림픽에서도 이게 물에서 하는 건 뭡니까? 그 조정 경기인가? 그런 거 보면 여러 명 앉아가지고 같이 해야지 이렇게 빨리빨리 가잖아요. 일사불란하게. 네. 그런 거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겠죠. 노를 저어서 선박 위에 어떻게 돼요? 돛을 달고, 돛이 아니라 닷인가요? 돛이죠, 돛. 이건 돛이고 이걸 내리는 게 이게 닷이죠, 그죠? 아유, 말도 참 헷갈립니다, 그죠? 돛을 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의 힘으로 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게 딱 발명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스팀을 가지고 이 터바인이라는 거를 돌려가지고 프로펠러를 달았더니 가네. 프로펠러를 어떻게 돼요? 프로펠러도 잘해야 되는 게 여기다가 만약 프로펠러도 앞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앞뒤. 요런 순서로 꽂으면 물을 뒤로 미는데 만약 프로펠러를 반대 방향으로 조립을 해버리면 물을 앞으로 밀게 되겠죠. 그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조선소 입장에서는. 왜 그래요? 프로펠러를 조립하기 전엔 도크에서 물을 빼놓고 하잖아요. 근데 잘못 조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운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도킹을 해야 됩니다. 프로펠러 빼서 다시 꽂으려면. 아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하면. 선풍기를 보시라고요. 선풍기 그 날개를 반대 방향으로 꽂으면 바람이 반대로 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프로펠러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펄션 시스템에서 그 사람의 심장에 해당하는, 즉 힘을 내주는 그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만큼 있어요. 뭐 디젤 엔진이 있고요. 디젤 LNG를 같이 쓰는 듀얼 퓨얼 엔진이라는 게 있고요. 게스 터바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엔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학과에 내연기관이라는 수업이 있고 증기공학이 있잖아요. 증기공학. 원래 증기공학이라는 게 외연기관 과목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외연기관이라는 게 거의 없죠. 터빈선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터빈선이. 그래서 대부분은 내연기관,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을 장착하기 때문에 외연기관이라는 과목 대신 증기공학으로 바꿔서 선박에 이제 들어가는 그 스팀 시스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 스팀을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면은 스팀 터바인이 필요하겠죠. 터바인이라고 하는데, 가스를 가지고 터바인을 때리면은 가스 터바인이 되겠죠. 그 LNG 같은 거. LNG 연료를 태워요. LNG 그 퓨얼 엔진, LNG 퓨얼드 십이라는 게 내연기관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는 그 실린더 피스톤 장치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 여기에 피스톤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연료를 분사해서 폭발을 시켜서 밀어내는 이런 왕복 운동을 하잖아요. 이 연료로,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로 LNG를 쓰는 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한데, 그러니까 디젤보다는 그 친환경적인, 디젤보다는 매연을 좀 덜 뿜어내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가스 터바인을 통해서 추진 시스템을 구성하겠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LNG 연료를 그냥 태워요. 어디서? 연소실에서. 연소실에서 연료를 태우면 그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배기가스를 가지고 가스 터빈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가스 터빈이 막 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도 추진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자동차나 이런 거 보면은 전기차 이런 거 나오듯이 선박에서도 일렉트릭, 그러니까 모터를 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듀얼 퓨얼 엔진이 나온 지가 한 10여 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듀얼 퓨얼 엔진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거의 최초로 적용하던 단계였으니까. 듀얼 퓨얼이라는 게 이거죠. 뭐 듀얼 퓨얼이 선박에 적용되기 전에 자동차에는 이미 있었어요. 우리 자동차에 그 휘발유하고 LPG하고 같이 떼는 자동차 엔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화석 연료가 들어와서 이거 불만 붙여주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디젤 엔진은 그 착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화 플러그로 불꽃을 튀겨주는 게 아니라 디젤 엔진은 쭉 압축을 하면 자기가 스스로 뻥 터져요. 그게 디젤 연료의 특성이에요. 그게 스스로가 잘 터져요. 고온고압이 되면. 근데 가솔린 엔진, 휘발유 같은 거는 압축을 한다고 잘 안 터져요. 그래서 휘발유는 스파크를 빡 뿌려줘야지 불이 나는 거거든요. 뭐 LNG 같으면 어떻게 돼요? LNG도 이렇게 압축 착화 방식으로 태우려면은 디젤처럼은 잘 안 터질 테니까 LNG의 스파크 플러그의 역할을 하는 게 디젤 연료가 돼요. 그게 듀얼 퓨얼 엔진이거든요. 생각해보면 LNG를 쓰는데 대부분 LNG를 쓰는데 쭉 압축을 시키면 실린더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여기에다가 디젤 연료를 살짝 분사하면 디젤 연료는 자동으로 터지잖아요. 폭발을 하니까 그 녀석이 발화점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LNG 가스로 마치 그 가솔린 엔진처럼 그 불꽃이 두루루룩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게 듀얼 퓨얼 엔진이라고요. 저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됐느냐? 요 밑에 적혀 있잖아요. And variants or combinations of these라는 게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하는 입장에서 선박을 설계하는 그 조선소 입장에서는 선주랑 이제 협의를 해서 어떤 걸 할래?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조선소 입장에서 다른 조선소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가고 싶을 때 다른 회사들이 채용하지 않은 프로펄션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조선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듀얼 퓨얼 엔진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우리 회사에서 제일 먼저 이걸 탑재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저 엔진을 탑재를 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다 내가 먼저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선박을 무사히 내보내서 걔가 잘 운항을 하고 다니면 그 다음에 듀얼 퓨얼 엔진을 탑재하는 선박들은 우리 회사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신규 시스템이라는 게 소개가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몇 척을 지어버리면 그 다음 거 다 내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구현되는 게 아니고요. 기술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구현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기술을. 그러니까 구현을 하려고 할 때 머릿속에서 어떤 기술이 나왔는데 이걸 현장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현장 데이터가 재산인 거예요. 그게 선진국과 어떤 후진국들 사이의 기술력 격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으로 기술을 배우잖아요.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근데 선진국 애들은 다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만들 때는 이런 문제가 있지 라는 데이터가 다 있는 거죠. 실제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게 사실은 기업이든 국가든 기술 경쟁력의 관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전기 추진선이 되면 이 엔진이 필요 없겠죠. 여기에 모터 들어가면 돼요. 그냥 모터에다가 축 연결해서 프로펠러 이어주면 돼요. 그 모터를 돌리기 위한 배터리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전기 생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내연기관 엔진 사이즈가 크냐 모터랑 배터리 사이즈가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죠? 어려운 문제예요. 대형 선박에서 이 일렉트릭 모터를 적용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예요. 친환경 이후로. 그래서 제가 그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만사의 그 자료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거냐. 그걸 읽어보시면 일단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은 최소 2050년까지는 엔진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CO2라든가 이게 온실가스잖아요. CO2라든가 뭐 삭스, 낙스 이런 것들을 덜 뿜어내는 연료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지 대형 선박을 전기로 가진 않아요. 아직 계획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전기 자동차가 나오니까 이제 내연기관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꾸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죠?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축을 연결을 해서 이걸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축을 뱅글뱅글.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뱅글뱅글 돌려주는 기계가 뭐냐는 거지. 그게 터바인이랑 내연기관이란 말이에요. 딴 거 없어요. 인류가 개발한 건. 여기에 터바인이 물려있으면, 가스 터바인이 물려있으면 가스를 쏴가지고 터바인을 돌리는 거고, 스팀 터바인이 물려있으면 스팀을 쏴가지고 터바인을 돌려요. 그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지. 그럼 친환경으로 가자면 전기를 안 쓰자. 그러니까 뭐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라는 게 친환경의 어떤 관심사잖아요. 그럼 화석 연료가 없다 쳐요. 그럼 뭘로 스팀을 만들고 뭘로 가스 터바인을 돌리죠? 제 질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석 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면 스팀이 나오잖아요. 그 스팀을 가지고 스팀 터바인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실제 발전소에서 이런 걸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가스 터바인은 LNG 같은 거 떼어가지고 나오는 배기가스로 이걸 돌리죠. 그럼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연기관에다가 화석연료 직접 쏴가지고 폭발시켜서 여기 크랭크샤프트에 회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전동기 물려서, 전동기라 발전기 물려서 전기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터를 쓰겠다면 기본적으로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온 국민이 전기차를 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전기 어디서 나와요? 아니 태양열 에너지 가지고 이게 커버가 되나? 그건 그냥 꿈만 같은 얘기인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풍력 에너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만큼의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나? 안 돼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그 CO2를 줄이려면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원자력 발전 이런 걸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최근에 우리는 원자력 발전도 안 하겠다라고 하니 사실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원전을 다시 살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전기 사용량을 커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화석 연료를 써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화석 연료로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서 송전 받아서 쓰는 것보다는 엔진에서 직접 되는 게 효율이 높죠.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현재 유행하는 기사거리들만 가지고 미래를 상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기술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일단 내연기관, 즉 화석연료 기반의 내연기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다 제거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자동차 중에서도 승용차 일부에서 먼저 이걸 빼보자라는 컨셉으로 지금 시대가 변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깨끗한 청정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하고 경제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으니 일단 전기차로 다 갑시다. 이렇게 서서히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5년, 10년에 뭔가 크게 바뀐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Ship Type Design Operational Requirements 라고 하는데 그 선주가 발주하는 선박은 그 형태나 그 형상에 있어서 많은 게 다를 수 있고 그거를 Operation, 운영하는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단순히 선박이 굴러만 가면 끝나는 게 배에 떠서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차도 그런 거잖아. 트럭이 있고 그냥 우리 승용차가 있듯이 그냥 굴러만 가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노래 듣고 갈 때 조용해야 되니까 좀 차가 정숙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어떤 게 불편하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우리 좌석에는 마사지 시트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선박이라는 게 화물을 적재해서 얼마 속도로 갈 수 있게만 만들어주는 게 다가 아니고 저걸 사용해본 선주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편하게끔 좀 배를 좀 편의성을 좀 강화해줘라.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선실에 조명등을 단다라고 했을 때 백열등 달아주면 됩니까? 형광등 또는 LED 등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요구를 하면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일단 엔진 쪽에서는 프로펄션 엔진과 프로펄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프로펠러도 종류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프로펠러를 썼더니 이런 게 좋더라 나쁘더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럼 같은 값이면은 야 우리는 이게 낫더라. 그러면 이런 걸 달아줘야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선박이라는 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왜 참 기술이 집약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 PC 이런 거는 그냥 찍어내면 끝나잖아요. 똑같잖아. 근데 선박은 있죠. 하나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탱커가 있다. 유조선이 있다고 합시다. 오일 탱커가 있으면 A라는 해운사의 오일 탱커하고요. B라는 해운사의 오일 탱커가 똑같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동일한 그 선주가 동일한 탱커를 시리즈로 발주내지 않는 이상은 다 달라요.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집을 짓진 않잖아요. 누구는 방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박이라는 거는 그 한 척의 디테일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를 하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손님이 왔어요. 요거는 요렇게 좀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설계 능력이 뛰어난 회사는 알겠습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이게 되지만 이게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바꿨을 때 내공이 딸리는 설계 엔지니어들이라면 이거 규정에 문제는 없나? 룰 위배 사항은 없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자신 없으면 지금까지 그렇게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선주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손님 뺏기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소들이 일본의 물량을 싹 가져온 거죠. 중국이 막 따라오려고 했는데 막상 중국에 막혀보니 배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거죠. 네, 제가 왜 설계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학이라는 걸 전공을 하시고 사회에 나가서 엔지니어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뭔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굉장히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고 본인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회사로 가가지고 단계별로 잘 배워서 올라가시면 한 10년 정도 경력을 쌓으시면 전문가 대접을 받고 여기저기 다니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나이로 한 40까지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기술을. 그 뒤에 이제 그걸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때 뭘 빨리 하겠다? 그런 마음은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기술이라는 게 1, 2년에 뭔가 연마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추진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프로펠러류의 추진기가 있고요. 덕티드 프로펠러는 이런 거예요. 이런 원기둥 같은 거 안에다가 프로펠러 꽂아 놓은 거죠. 우리 그 서큘레이터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달아요. 워터젯, 아지무팅, 파디드, 유니트 이런 거는 저 뒤에 프로펄서 이제 종료할 때 11장인가 10장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공학이라는 데서 이 프로폴션 시스템을 제가 다루지 않는 이유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연기관이라는 과목에서 요걸 커버를 해야 되고, 그죠? 요 정도는 커버를 해주면 좋은데 아마 어려우면 요까지라도. 그 다음에 증기공학에서 요걸 커버를 해요. 제가 요건 커버를 하고, 일렉트릭 모터에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세미나 자료 같은 걸 구해서 하나를 또 참고용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선박 그 추진 시스템은 저런 것들도 있구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Components for Overall Assessment of the Marine Propulsion System. 자, 그러면 선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조선소에서 어떤 시스템을 저희는 제안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선주는 거기서 제일 좋은 걸 자기가 선택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추진 시스템과 B라는 추진 시스템이 있고 선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에 맞추는 데 있어서는 이 시스템이 더 좋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Knowledge of the required thrust at a speed B and its conversion into required power P. 그죠?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폴션 시스템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얼마의 추진력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선속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 선속으로 이 정도 스러스트를 내려면은 요구되는 파워는 얼마입니까?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럼 여러 개의 시스템을 놓고 이 시스템은 고출력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Knowledge and assessment of the physical properties and efficiencies of the available propulsion engines. physical property,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능한 propulsion 엔진의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면 좋은 겁니까 무조건? 연료비가 많이 드는데? 그럼 유지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취미 삼아 운항하는 선박이라면 예쁘고 잘 나가면 그냥 되지. 한 번씩 타는 거면. 근데 1년 내내 운항하는 선박이라면 그 유지비를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도 연비 이런 얘기 하듯이 효율성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ABC 타입의 추진 시스템은 효율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1년을 운항을 하시면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등등등을 가지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엔지니어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 공돌이들, 엔지니어들은 항상 생각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기술적인 데만 맞춰져 있어요. 이게 기술적인 완성도가 A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세요. 이게 짱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비싸요. 저는 얼마 정도로 이걸 쓰고 싶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거죠. 고객의 니드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The assessment of the various propulsors and engine propulsor layouts. 그 다음에 우리가 propulsion system이라는 거를 평가를 할 때 당연히 엔진이라는 거를 우리가 선정을 하면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게 이거 프로펄서잖아요. 추진기. 추진기와의 조합도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요자와 생산자 간의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설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애매해졌는데 요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몇 개만 하고 갈게요. 이걸 이번 주에 2장을 제가 끝내고 싶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파워라는 것도 보세요. 파워라는 거의 정의가 뭐죠, 여러분? E를 시간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 퍼 세크 한 게 와트잖아요. 그죠? 파워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계 구성품들이 파워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파워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개념은 이거라고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럼 effective power라는 건 뭐냐? PE라고 했죠. effective. 의미가 이거예요. Power required to tow the ship at the required speed. 선박이 있으면 B의 속도로 V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요. tow가 견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V의 속도로 견인을 하려면 얼마나 필요하냐는 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앞에서 1장에서 저희가 배웠죠. total resistance랑 ship velocity를 곱한 게 effective power예요. 실제로 프로펠러를 통해서 프로펠러가 물을 밀면 이 물이 우리를 다시 밀어주잖아요. 우리 선박을. 그러면 이 총 저항과 우리가 원하는 선박의 운항 속도 있죠. 요걸 곱한 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펙티브 파워인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펙티브 파워가 100W야. 100W니까 엔진 출력을 100W로 잡겠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 속도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방법이 하나 있지. 시스템을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만들면 되죠, 배를. 그러면 출력이 조금 딸려도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 이펙티브 파워는 뭐라고? 총 저항과 우리가 원하는 그 선박의 속도를 곱한 값. 그럼 저항과 속도를 곱하면 왜 파워가 돼요? 제가 1주차 때 설명했죠. 저항은 힘이고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 곱하기 거리를 하면 줄이 되니까 줄 퍼 세크. 파워의 단위가 나오죠. 아시겠죠? 그 다음 스러스트 파워는 뭐냐 그러면? 파워인데 T. 추진력은 뭐냐 이거지. 이게 동력 파워가 력이잖아요. 력. 출력. 그러니까 추진 출력 아니고 추진력. 이펙티브 파워는 알짜 출력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러스트 파워는 프로펠러 스러스트 곱하기 스피드 패스트 프로펠러.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면 여기 물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프로펠러 주변에서의 유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가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 이건 force가 되겠죠. 프로펠러 스러스트라는 게 프로펠러가 물을 밀어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다가
물의 속도, 힘 곱하기 속도 하면 출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thrust power다라는 거고, delivered power가 뭐냐? delivered power는 엔진에서 만들어낸 동력이 여기 프로펠러까지 오면 전 프로펠러에 도착한 그 출력. 그러니까 엔진에서 만약에 100W를 생산해도 변속 효율이 100%가 아니면 그 트랜스미션 시스템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생산된 파워에서 손실을 빼고 실제 프로펠러에 도달하는 게 요거라고요. 프로펄션 유닛이라 그랬잖아요. 추진 유닛에 도달하는 그 파워. 그 다음에 quasi propulsive coefficient라는 거는 뭐냐면 요 효율 개념이 에타-D. 에타라고 하는 요 기호가 efficiency를 의미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면 D잖아요, D. 이게 뭐냐면 이렇게 프로펠러까지 동력이 오면 그게 delivered power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펠러가 받은 동력을 전부 다 의미 있게 쓰지 못할 거 아니에요. 프로펠러도 효율이 100%는 아닐 테니까. 그럼 프로펠러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에타 D를. 그러면 delivered power에다가 요 에타 D를 곱한 게 effective power가 되거든요. 요 식을 가지고 산수를 해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transmission efficiency라고 해가지고 transmission efficiency가 말 그대로 엔진에서부터 propulsion 유닛까지 올 때에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이 이렇게 delivered 동력으로 이렇게 약간 줄어들어서 오잖아요. 요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S 서비스 파워에다가 에타 T transmission efficiency를 곱하면 PD가 되는 거죠. delivered power 요게 PD니까. power required at engine이라는 게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의 일부가 전달된다는 얘기니까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용어를 처음에 이제 딱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때 제대로 외워두지 않으면 뒤에서 볼 때마다 헷갈리니까요. 그때는 요 슬라이드 하나를 딱 붙여놓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요 정의들을 딱 정리를 해놓고. 자, 요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